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금융군입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기둥 배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통 모멘트 골조에 해당되는 콘크리트 기둥 배근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기둥은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배울 보통 모멘트 골조에 해당되는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울 중간 모멘트 골조에 해당되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모멘트 골조에 해당되는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삐로티 기둥이라고 전이보를 받치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기둥 중에서 오늘은 가장 일반적인 보통 모멘트 골조에 해당되는 콘크리트 기둥의 배근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로는 먼저 콘크리트 기둥의 일반 사항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기둥에 해당되는 압축 부재의 제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압축 부재의 띠철근 상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기둥이 상하 단면이 다를 경우에 대해서 그 연결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전에 철근의 이음 시간에 배운 내용이지만 기둥 철근 이음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보통 모멘트 골조에 해당되는 기둥 배근 상세를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크리트 기둥의 일반 사항 중에서 일반 사항을 살펴보면 콘크리트 기둥,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기둥은 철근이 두 종류가 있죠. 주철근과 띠철근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철근은 기둥의 축방향력에 해당되는 기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철근을 감싸고 있는 띠철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철근의 기능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기둥에서의 그 주철근은, 그렇죠? 주철근은 콘크리트와 함께 축방향력이라면 보통 압축력과 인장력이 있는데, 특히 이제 기둥은 주로 압축력을 많이 부담하죠. 그죠? 특히 압축력을 이제 부담을 하는데, 이와 동시에 이 주철근은 휨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장력에도 저항하게 됩니다. 인장력에도.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나왔다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이 이게 주철근이죠. 그렇죠? 기둥에 주철근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그 주철근은 다시 정리를 하면 콘크리트와 함께 압축력에도 저항을 하고, 그 다음 때로는 이제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인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인발력에 해당되는 인장력에 저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둥은 휨 모멘트도 작용합니다. 휨 모멘트도 작용을 해서 휨 모멘트의 발생으로 인해서 인장력이 철근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장력에도 저항합니다. 그래서 컬럼은 우리는 기둥을 컬럼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빈 컬럼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빈 컬럼. 그래서 빔이란 뜻은 휨 모멘트에 저항하는 거죠. 그다음 컬럼은 압축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고, 그래서 빈 컬럼 부재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휨에 대한 휨이 많이 작용하면, 그렇죠? 그 축방향보다 휨이 많이 작용하면 빔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렇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빔에 가까워지는 거고, 휨제에 가까워지는 거고, 그 휨보다는, 그렇죠? 압축력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컬럼, 그렇죠? 컬럼 쪽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그 기둥은 압축력을 많이 받지만 휨 모멘트도 많이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빈 컬럼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지만 컬럼은 휨 모멘트보다는 일단 압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컬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철근은 이렇게 이런 압축력, 인장력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기둥은 여기 보시면 그
띠철근 기둥과 나선철근 기둥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요게 이제 띠철근 기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선철근이라는 것은 그 횡철근을 그 용수철가처럼 이렇게, 그죠? 끊이지 않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감아서, 그죠? 주철근을 구속시키는 것을 우리는 나선철근 기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뭐 구조적인 내력을 잠깐 살펴보면 띠철근 기둥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설계 축하중, 이거를 파이 mm이라고 부르는데, 요 수식은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압축력은 여기 보면 FCK라는 거는 콘크리트의, 그쵸? 설계 기준 압축 강도를 얘기하는 거죠. 요 그 콘크리트 강도에 여기 보면 AG라는 것은 콘크리트 기둥의 전체 면적에서 여기 보면 철근, AST는 철근에 해당하는 면적이거든요. 요걸 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 콘크리트 부분이 견딜 수 있는 부분에, 그쵸? 포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철근, 그죠? 철근 AST 곱하기 FI라는 철근에다가 철근의, 그쵸? 이게 뭐죠? 설계 기준 항복 강도, 그쵸? 곱하는, 그래서 콘크리트가 받을 수 있는 부분과 철근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합쳐져서, 그쵸? 그 최대 설계 축하중을 구성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0.85라는 게 곱해져 있죠?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이제 콘크리트 강도를 체크를 할 때 공시체를 만들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압축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그쵸?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를, 그리고 28일 재련 강도를 통한 설계 기준 강도를 측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에 사용하는 기둥은 장시간에, 그쵸?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축하중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거의 보정 개수입니다. 0.85.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하중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그 짧은 시간에 측정한 콘크리트 강도 FCK에다가 0.85를 곱하면, 그쵸? 요 정도 나온다. 요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0.8을 곱했죠? 요거는 뭐냐? 요거는, 기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편심 하중을 받을 수가 있죠. 그쵸? 편심. 그렇기 때문에 그 최소 편심 하중에 대한 보정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0.65는 여기 파이라고 해당되는 거에 해당되는데, 강도 감소 개수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띠철근 기둥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설계 축하중은 공식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설계 코드상. 그 다음에 나선철근도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선철근은, 근데 띠철근 기둥과 나선철근 기둥의 최대 설계 축하중을 살펴보시면 요 뒤쪽 수식은 같죠. 그쵸? 같고, 근데 여기가 좀 달라졌죠. 여기는 편심이 요거보다 조금 그쵸?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쵸? 0.8인데 요거는 0.85. 그 다음에 강도 감소 개수도 조금 높이 평가를 하죠. 이거는 나선철근으로 감아주면 그만큼 콘크리트의 이제 구속 효과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설계 축하중도 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얘기고요. 왜냐하면 여기 나선철근이 있는데, 나선철근의 간격은 되게 띠철근 간격보다 촘촘하게 감아줍니다. 주철근을. 그래서 보면 여기 7.5cm 이하로, 그렇죠? 그리고 아마 나선철근 순간격이 아마 25mm, 2.5cm 이상, 그리고 75mm 이하로 감아주게끔 설계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띠철근보다 촘촘한 간격으로 콘크리트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구속 효과가 뛰어나서 그만큼, 그쵸? 내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나선철근은 실무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선철근은, 그래서 실무에서는 나선철근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공 편의성이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뭐 일정한 간격으로 용수철 같은 그죠 나선 철근을 이렇게 다 설치를 하려면 현장에서 설치하는데 좀 시공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실은 쓰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띠철근 또는 나선철근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주철근을 감고 있는 보통 이제 바깥쪽에 감고 있는 것을 뭐 후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이 띠철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축방향 주근 있죠. 주철근을 고정하고요. 그러니까 그 제자리에 서 있게끔 위치를 고정시키는 거죠. 왜냐면 콘크리트 위치가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중에 주철근이 그죠 움직여서 위치가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고정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고하중을 받는 물론 콘크리트가 이제 타설돼서 경화돼서 그 주철근을 꽉 잡고 있지만 어쨌든 이 띠철근이 주철근에 어쨌든 묶여 있어서 주철근의 좌구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도 하고 그 다음에 좌구 억제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또 하나가 내부 콘크리트의 구속 효과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부 콘크리트를 구속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면 철근이 안에 있는 요거 대각띠철근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대각띠철근이라고 부르고 바깥에 있는 거를 다 띠철근입니다. 같은 띠철근인데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띠철근을 후프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대각 띠철근을 이렇게 설치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보조 띠철근이라고 해서 부르는 크로스 타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한쪽은 135도 그리고 한쪽은 90도 갈기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135도 한쪽은 그렇죠? 90도 이렇게 표준 갈고리 그렇죠? 표준 갈고리 시간 배웠죠? 그래서 D적분의 표준 갈고리는 그렇죠? 6dB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감기도 하고 또는 그림에서와 같은 이런 90도, 130도 갈고리에 크로스 타일을 주로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대각 띠철근이라고 이렇게 한 가닥의 철근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만약 이 그림에서 이 대각 띠철근이 없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압축력을 받으면요. 압축력을 이렇게 받으면 콘크리트는 그 횡방향으로 그죠? 누르는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포화송 효과라고 그러나요? 바깥으로 이렇게 변형을 이렇게 내부에 있는 콘크리트가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려고 부풀어 터지려고 하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런 것을 띠철근이 막아주는데 그렇게 본다면요. 이 띠철근이 바깥쪽에만 있다 그러면 구속력이 띠철근이 이렇게 변형하면서 구속을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띠철근이 휘면서 그렇죠? 이렇게 휘면서 내부 콘크리트가 바깥쪽으로 파괴되지 않게끔 구성을 하겠지만 그림과 같이 이렇게 대각 띠철근을 만약 설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죠? 콘크리트가 하나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변형하면서 안쪽 콘크리트가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내부에 있는 콘크리트를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구속 효과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각 띠철근의 역할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각 띠철근이나 안에 있는 크로스 타일이라는 거를 많이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내부 콘크리트의 구속 효과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콘크리트의 강도가 그렇죠? 압축 강도도 어떻게 보면 세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선 철근은 촘촘히 감아주기 때문에 그렇죠? 더 최대 설계 축하중이 강하게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부에 들어가는 그리고 또는 외부에 들어가는 띠철근은 보에서의 스트럼 역할 뭐라 그러죠? 전단 보강근이죠. 그렇죠? 전단 보강근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기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치는 옆으로 이렇게 자르려는 전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 전단력에 대응하는 것은 콘크리트를 기둥을 구성하는 콘크리트도 저항을 하겠지만 바깥에 있는 그렇죠? 띠철근 또 안에 있는 크로스 타이 이런 것들이 전단 보강근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럼으로써 띠철근은 기둥의 강도를 증대시키고요. 그 다음에 연성 능력
연속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그 다음에 횡방향 변형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띠철근은 그림에서 같이 안에 있는 크로스타이나 대각 띠철근을 이렇게 배근을 하고요. 근데 나선철근은 그쵸? 안에 들어가 있는 크로스타이가 없죠. 그쵸? 크로스타이가 없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기둥 중에서 SRC 기둥이 있죠. 그쵸? SRC 기둥은 안에 H형관 같은 강제 신부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바깥에 주근을 두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띠철근이라 나선철근을 감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CFT 기둥이라고 합성구조인데 강관에 그쵸? 콘크리트를 충전하는 식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그죠?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나선철근을 원형 기둥이라고 해도 잘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도 나선철근을 쓰지 않고요. 스파이럴 형성의 그 나선철근을 쓰지 않고 그냥 띠철근 형태로 이렇게 감습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저기 크로스타이 이렇게 크로스타이를 그렇죠? 최소한으로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띠철근 형태로 그렇죠?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신 다음은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살펴볼 것은 기둥과 그 다음에 그 월에 해당되는 그쵸? 월 중에서도 전단벽 또는 내력벽이라고 부르는 그쵸? 그 월과의 구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둥은 수직부재로서 그쵸? 벽체와 마찬가지 전단벽과 마찬가지로 축하중을 그쵸? 축하중을 견딥니다. 그쵸? 압축력. 그래서 축방향력을 견디는 것은 이제 똑같죠. 어떻게 보면 같은데 그리고 전단력도 견디죠. 그죠? 전단력도 견딥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 휨 모멘트를 보통 일반적으로 기둥은 2축 휨 모멘트를 그치? 받는 데 비해서 전단벽은 그쵸? 강성이 좋은 그쵸? 1축 휨 모멘트를 받는다는 게 좀 다릅니다. 그쵸? 그리고 일단은 전단벽은 말 그대로 이제 전단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전단력에 대해서 크게 이제 강성이 크다 그랬죠. 강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지진하중 또는 풍하중 같은 수평하중에 대한 강성이 일반적인 기둥 골조에 비해서 되게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에 대해서 기둥과 그 월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구조설계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월은 계수 연직 축력이 0.4 AG FCK 이하이고 이거 무슨 뜻입니까? AG는 그 단면적이죠. 콘크리트 단면적, 그러니까 전체 단면적이고요. 거기다가 그 FCK 콘크리트가 받을 수 있는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의 0.4 40%. 그러니까 콘크리트 부분이 받을 수 있는 그쵸? 받을 수 있는 축하 중에 40% 정도의 작은 개수 연직 축하 중이 걸리고 그쵸?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직 철근양의 단면적이 0.01배 이하인 부재를 벽체라고 부릅니다. 벽체. 그럼 0.01배라면 1%에 해당되는 거죠. 1% 이하인 철근양이 들어가면 그거를 벽체라고 하고 그 이상의 개수 연직 축하 중에 요거 이상 많이 걸리고 작용하고 그 다음에 기둥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최소 주철근의 철근량이 최소 1%거든요. 1% 이상 넣어줘야 되는데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이걸 뭐라 그런다? 압축부재 설계 및 배근 원칙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기둥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기둥이라고 보고 기둥에 대한 설계와 배근을 그렇죠? 배근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무를 하다 보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기둥으로 봐야 되는지 또는 월로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판단 기준은 그렇죠? 이런 구조 기준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조 설계자에 따라서 그렇죠? 구조 설계자의 설계적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기둥으로 보기도 하고 어느 경우는 월로 보기도 합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 압축 부재의 이제 제한 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사항을 살펴보면 이것도 기준에 있는 내용인데요. KD 14 2020 4.3.1에 거기 뭐가 있냐면 압축 부재의 설계 단면 치수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기둥을 형성시키는 단면은 그 단면에 대한 제한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얼마 전까지 기둥은 최소 폭이 20 리탱귤러, 그러니까 장방형 기둥 같은 경우는 한쪽 변이 적어도 20cm 이상은 된다고 기준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최소 폭이 20cm, 그러니까 200mm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단면적은 600cm 제곱 이상의 단면적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긴 쪽은 적어도 300mm, 30cm 그쵸? 이상은 돼야지, 최소한 이런 단면이 있어야지 그거를 기둥으로 본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둥으로 설계를 하면 적어도 한 변이 20cm 이상은 확보를 해서, 그쵸?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기둥을 더 작게 만들려면 결국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못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철골로 하기도 하고, 철골은 어쨌든 강제다 보니까 작은 단면으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기준이 최근에 없어졌다는 거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면 치수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첫 번째 보면요, 둘 이상의 맞물린 나선철근을 가진, 나선철근이에요. 잘 쓰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독립 압축 부재의 유효 단면의 한계는 나선철근 최외측면, 그쵸? 나선철 감겨져 있는 최외측면에 설계 기준 요구에서 요구하는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에 해당되는 거리를 더하여 취한다. 이런 문구가 있고요. 여기 보면 기둥의 최소 피복 두께는 얼마죠? 40mm. 그쵸? 있죠? 최소 피복 두께는 40mm하고 예전 수업 시간에, 그쵸? 배웠었죠. 어쨌든 요거를 더해서 전체 그 유효 단면적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건 뭐 잘 안 쓰는 거니까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요거는 또 살펴보면 콘크리트 벽체나 또는 교각 구조와 일체로 시공되는 나선철근 또는 띠철근 압축 부재의 유효 단면 한계는 나선철근이나 띠철근 외측에서 40mm보다 크지 않게 취해야 한다. 이런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림 보시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둥이 벽체에 이렇게 물려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부분이 묻혀져 있죠. 그런데 주철근을 이렇게 이제 배근을 하고, 이런 형태의 띠철근을 이렇게 배근을 했다고 치면, 이럴 때 콘크리트 단면적, 유효 단면적은 점선으로 표시된, 여기 보면 40mm보다 크지 않게 취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 점선에 해당되는 요 부분, 그쵸? 요 부분이 콘크리트의 유효 단면적이다. 그렇게 보고, 그쵸? 설계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기준에는 정사각형 또는 뭐 정다각형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또는 팔각형 또는 다른 형상의 단면을 가진 압축 부재 설계에서 전체 단면적을 사용하는 대신에 실제 형상의 최소 치수에 해당되는 지름을 가진 원형 단면으로 설계할 수 있다. 그렇죠? 너무 이제 단면이 2형이거나 복잡해지면 어떻게 보면 설계하기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구조 계산을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런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고려되는 부재의 전체 단면적 또는 요구되는 철근비 및 설계 강도는 위의, 그렇죠? 원형 단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 내용은, 마지막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 설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또 많이 좀 챙겨 보셔야 될 문구인데요.
하중에 의해 요구되는 단면보다 큰 단면으로 설계된 압축부재의 경우, 그렇죠? 압축부재의 경우 감소된 유효 단면적을 사용하여 최소 철근량과 설계 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감소된 유효 단면적은 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계산상 어떤 어떤 기둥의 단면적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정 예를 들어서 500에 500 이렇게, 그렇죠? 아이고 500에 그러니까 폭이 500이고, 그렇죠? 500이고 높이가 500으로 설계하면 내력상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물론 이제 철근도 거기에 넣겠죠, 그렇죠? 이상이 없는데 가끔 설계상 필요 이상의 단면적으로 이제 크게 설계할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원래는 이렇게 500에 500 정도 단면적으로 설계하면 이상이 없는데 다른 이유라고 한다면 가끔 구조 설계를 하게 되면 건축가의 디자인상의 요구에 따라서 기둥을 좀 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상 나는 이 기둥을 좀 크게, 그죠? 디자인상 크게 하고 싶다라는 그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디자인 건축가들이 이럴 경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둥을 타고 내려오는 진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위에 주차장이 있는데 밑으로 또는 위로 기둥을 타고 진동이 전달이 돼서 주거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둥의 강성을 좀 키운다는 이유로, 그래야지 이제 진동이 이제 덜 전달되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기둥을 또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필요 이상의 기둥을 키우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에 들어가야 되는 기둥의 철근량, 주철근량이 1%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괜히 이제 기둥이 커지는 바람에 최소로 넣어야 되는 철근량은 기준상에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사라지는 거죠.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기준에서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유효 단면적을 전체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해서 좀 줄여서 철근량을 계산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조 설계자들이 잘 이용하면 경제적 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면 압축부재의 제한사항 중에서 이번에는 압축부재의 철근량 제한이 있습니다. 철근량 좀 전에 얘기했던 건데요. 비합성 압축부재의 축방향 주철근 단면적은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전체 단면적의 콘크리트 부분이 해당되는 단면적의 1%, 그렇죠? 0.01배 이상 해야 된다. 최소 이 정도는 주철근을 배근해 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요. 그런데 또 그 최대값도 있습니다. 최대값은 몇 퍼센트죠? 0.08배 이하로 하여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이죠? 8%. 그렇죠? 전체 콘크리트 기둥의 면적의 8% 이상은 넣어주면 안 되는 거죠, 주철근은. 일단 이 8%라는 제한값, 최대의 철근비를 제한한 것은, 근데 여기 이유는 뭐냐면, 너무 기둥에 철근을 많이 배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예, 그 콘크리트 타설이 밀실하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의 철근비를 제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 철근량은 1%라고 그랬죠. 왜 또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냐면, 예측지 못한, 어떻게 보면 뭐 휨이 걸릴 수 있습니다. 휨이. 그러니까 설계는 어쨌든 계산할 때는 뭔가를 가정을 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기둥은 아까 최소 편심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뭐 편심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휨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휨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최소 철근을 넣어주는 것은 크리프, 그렇죠? 크리프나 건조 수축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한 거고요. 그런데 축도 있어요. 기준이 축방향 주철근이 겹치미음이 되는 경우, 겹치미음을 하는 경우에는 몇 퍼센트? 4%, 0.04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둥의 주철근이 겹치미음을 해야 된다. 겹치미음을 할 수 있는 직경이
몇 밀리였죠? 기준상? 이음에서 배웠죠? 그쵸? 30, D35까지는 겹침 이음이 허용됐죠? 그쵸? 그 이상 초과되면 기계적 이음이거나 용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어쨌든 그래서 겹침 이음을 주로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4%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게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근은, 주철근은 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개수가 있어요. 들어가야 할 개수가 있는데, 보통 그 모서리별로 하나씩은 들어가야 됩니다. 모서리별로 하나씩 들어가고, 그럼 원 같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모서리가. 그럴 경우에는 그 띠철근, 그죠? 횡철근을 띠철근으로 감을 경우에는 4개. 그 다음에 그 나선철근 있죠? 나선철근으로 감을 때는 6개를 최소한 넣어줘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압축부재의 축방향 주철근의 최소 개수는 사각형이나 모서리가 4개잖아요. 그쵸? 원형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경우에는 몇 개요? 4개. 그쵸? 4개죠. 그 다음에 삼각형인 경우에는, 그쵸? 모서리 3개니까 3개. 그리고 나선철근으로 둘러싸인 경우는 6개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요. 그쵸? 그래서, 압축부재의 띠철근의 주철근에 대한 그 제한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 띠철근에 대한 제한, 기둥의 띠철근에 대한 철근비 제한은 현재 우리나라 기준에는 없습니다. 기준에는 없는데, 나선철근에 대한 나선철근비는 또 있어요. 그 나선철근비는 요렇게 요 정도의 그 나선철근 양을 넣어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나선철근을 쓰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나선철근은 또 설계 기준 항복강도상 어떻게 됐죠? 얼마까지 쓸 수 있다고 했죠? 예, 70메가파스칼까지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특이하게, 그렇죠? 이런 것도 예전에 철근의 기본사항 할 때 이제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나선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강도가 400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그 압축부재의 횡철근에 대한 규정에 따른 보면 여기 보면 겹침 이음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선철근을 이렇게 감는데, 그죠? 스파이럴 형태로 감는데 중간에서, 그쵸? 이음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철근이 강도가 400메가파스칼 이상을 초과할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이음을 할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기둥 각 층에 해당되는 기둥을 그죠? 겹침 이음 없이 한 번에, 그렇죠? 딱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그 층과 층을 연결할 때는 각각 정착시키고 끝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각 층의 하나의 기둥은 나선철근 하나로 연속된 걸로 하나로 양 단부를 정착하고 끝내고 설치를 하고, 그 다음 또 한 층은 또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다고 뭐 300메가파스칼을 쓰면 뭐 겹침을 할 수 있는데, 뭐 요즘에 그죠? 누가 300메가파스칼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쵸?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압축부재의 띠철근 상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압축부재 기둥의 횡철근은 기준에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 중요한데, 기준에는 보세요. 직경 D32mm 이하의 축방향 철근은 띠철근을 10mm, D10mm 이상으로 감아줘야 된다. 그쵸? 그런데 요거를 초과하는 D35 이상의 축방향 철근, 그쵸? 주철근을 쓰거나 또는 주철근을 다발철근, 그쵸? 4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나요? 다발철근. 다발철근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같다? 예, 13mm 이상. 그렇죠? D13 이상의 띠철근으로 둘러싸야 하며, 그렇죠? 이때 띠철근 대신에 등가 단면적인 이형 철선이나 용접 철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D35 이상의 주철근을 사용하거나 주철근을 다발철근을 사용할 경우에는 D10mm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준상 13mm를 써야 된다는 거 예, 챙겨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띠철근의 수직 간격, 그죠? 띠철근의 수직 간격은 또 기준에 있습니다. 8의 배수죠. 보면 주철근, 축방향 철근 지름의 몇 배? 16배 이하로, 그쵸? 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철근의 16배, 그쵸? 직경에. 그 다음에 띠철근이나 철선 지름의 48배 이하로 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둥 단면의 최소 치수가 있잖아요. 폭과 뭐 깊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서 작은 값, 그죠? 최소 치수 이하로 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는 이제 보통 간격이 보통 띠철근을 중앙부에서 보통 300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감거든요, 그죠? 보통 300으로 가면 대부분의 이제 다 만족을 합니다. 만족을 하는데 요거고 기둥 단면이 예를 들어서 200이다. 한 최소 치수가. 그러면 이제 200으로 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잘 체크를 했다가 설계자가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요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보면 모든 모서리 축방향 철근과 하나 건너 위치하고 있는 축방향 철근들은 135도 이하로 구부린 띠철근의 모서리에 의해서 횡지지 되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월 컬럼이라고 한쪽 폭은 좁고, 그쵸? 한쪽 치수는 긴 거, 그쵸? 이걸 뭐 이게 월인지 기둥인지, 그쵸? 이런 게 애매한데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월 컬럼이라고 합니다. 월 컬럼이라고 부르는데 이 월 컬럼이라고 할 때 이걸 기둥으로 본 거죠. 결국은 기둥으로 본 건데 이 기둥으로 볼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있냐면 보십시오. 모서리에 있는 모든 모서리 주점, 모서리면 요거죠. 그쵸? 요거 또 요거, 그쵸? 모서리에 있는 철근과 하나 건너 위치하는, 그럼 여기서 하나 걸러 위치하는 게 뭐죠? 여기서 요거 하나 걸러서 위치하는 게 요거죠. 그쵸? 여기서 하나 걸러서 위치하는 게 요 철근, 그쵸? 요 철근은 띠철근으로 감아줘야 돼요. 띠철근으로 감아줘서 횡지지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이게 135도 이하라고 한다면 90도도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90도. 그래서 보면 여기 한쪽은 90도, 한쪽은 130도의 띠철근으로 어떻게 합니까? 감아준 겁니다. 이렇게 감아줘야, 이 철근은 모서리에서 하나 걸러있는 철근은 감아줘야 된다. 여기 입장에서도 보면 모서리에서 하나 걸러있는 철근 요거죠? 요거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어떻게 죠? 기준에 의하면 감아줘야 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한쪽은 90도, 한쪽은 135도. 그래서 135도 쪽에 이렇게 딱 걸어서, 그죠? 90도 이렇게 보통 현장에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띠철근 기준에 있다는 거, 그렇죠? 있다는 거.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여기서 보는 짧은 변 쪽엔 하나, 둘, 세 개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 입장에서 보면 하나 걸러 있는 쪽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가운데 쪽은 해당되는 게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보면 그 다음에 다만, 여기 다만 계속 띠철근을 따라 횡지지된 인접한 축방향 철근의 순간격이 150mm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추가 띠철근을 배치하여 축방향 철근을 횡지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모서리에서 하나 걸려 있는 요 축방향 철근은 어쨌든 90도, 130도 갈고리에 있는 그 크로스 타이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계속 월컬럼이 철근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철근들은 여기 띠철근을 감아줘야 되냐 이거죠. 이럴 때 이 띠철근, 요 순간격 있죠? 여기 이 철근과 요 철근의 순간격, 그렇죠? 순간격이 15cm 이상 떨어져 있으면 된다. 이것도 감아줘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감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15c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죠? 안 감아줘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가 띠철근 배치. 그래서 요거를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문구가 반드시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짧은 변은 순간격이, 그쵸?
15cm 이상이야. 예를 들어서 15cm 이상. 그러면 이것도 감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감아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감아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여기서 감으려면 이렇게 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딜 길 경우에는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감아주냐면 이렇게 감아줍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그렇죠? 이렇게 감아줘도 그렇죠? 그 횡지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감아주면 된다는 거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축방향 철근은 원형으로 배치된 경우에도 그죠? 원형도 보통 나선 철근도 쓰지만 그죠? 원형 띠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형 띠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요때 원형 띠철근을 사용할 때는 그 150mm 이상 겹쳐서 중복시켜서 표준 갈고리로 기둥 주근을 감싸야 한다는 거, 그렇죠? 감싸야 한다는 거 한 번 더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압축 부재 이제 띠철근, 횡철근에 대한 요 기준을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또 띠철근 상세에서 압축 부재 횡철근에 대한 제한사항들이 구조 설계상 제한사항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잘 이거 보겠습니다. 기초판 또는 슬라브 윗면에 연결되는 압축 부재의 첫 번째 띠철근의 간격은 그죠? 첫 번째 띠철근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거죠. 시작하는 첫 번째 띠철근은 다른 띠철근의 간격, 다른 띠철근의 간격이는 설계자가 이제 제한을 하겠죠. 그거의 2분의 1 이하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슬라브나 지판, 그 다음에 기둥 전단머리에 배치된 최하단 수평철근 아래에 배치된 거예요. 아래에 배치된 첫 번째 띠철근도 다른 띠철근 간격의 2분의 1 이하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방향 슬라브 중에서 보가 없는 이방향 슬라브, 플랫 슬라브나 또는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에 해당되겠죠. 이런 슬라브의 하단, 그렇죠? 여기 보면 최하단의 그 하부 철근이죠. 수평 철근 아래에, 그렇죠? 아래에 배치되는 띠철근이 끝나는 거, 그렇죠? 어디서 끝내야 되냐면 어떻게 보면 그 설계에서 나오는 다른 띠철근 간격의 2분의 2에서 끝내야 된다는 게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가 있는 보 또는 브래킷, 그치? 브래킷이 기둥 내면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낮은 보 또는 브래킷의 최하단 수평철근이 있겠죠. 그래서 최하단 수평철근 아래에서 어떻게 한다? 75mm 이내에서 그쵸? 띠철근 배치를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둥의 입장에서 보면 내면에 그렇죠? 내면에 다 보가 있어요. 보나 브리킷이 있으면 이게 보면 이 바닥판이 그 기둥을 구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딱 잡아주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구속하고 있다고 보는데 바닥이 지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내부 기둥이죠. 내부 기둥은 그 기둥과 보의 접합부, 패널존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기둥의 띠철근을 배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또 나오는데 배근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기둥에서 띠철근을 이렇게 감다가 그 패널존 보하고 만나는 부분은 감지 않고 그럼 어디서 끝내야 되냐? 그럴 때 최하단 수평 철근 아래에서 75mm 이내에서 띠철근을 끝낼 수 있다는 게 기준에 나온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내부 기둥의 입장에서 보면 양쪽에 그쵸? 사방에 뭐 슬라브가 있거나 그러니까 내부 기둥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면에 거더가 있거나 그쵸? 또 브래킷이 있을 때 그 보폭이 거기에 붙는 보폭이 그 해당 기둥면 폭의 반 이상 2분의 1 이상 붙어 있어야지 그죠? 붙어 있어야지 뭐라 그러냐 이게 구속이 돼 있다. 그죠? 바닥판이
기둥을 구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기둥이 너무 커서 기둥은 되게 큰데 기둥 면폭은 보폭은 작아요. 폭이 작아서 2분의 1 이상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구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보통 모멘트 골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모멘트 골조에 해당되는 기둥의 경우, 그렇죠? 구속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 기둥과 보의 접합부인 패널존에서, 그렇죠? 기둥의 띠천근을 배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준을 살펴보면 앵커 볼트가 기둥 상단이나 주각 상단에 위치되는 경우에 앵커 볼트는 기둥이나 주각이 적어도 4개 이상의 수직 철근을 감싸고 있는 횡방향 철근에 의하여 둘러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경우냐면 보통 프리캐스트 기둥이 보통 해당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이제 하단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캐스트 PC라는 프리캐스트 기둥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렇게 기둥. 거기에 밑에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가 있고요. 베이스 플레이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붙이고, PC 기둥을 베이스 플레이트에 붙이고, 그 다음에 이 하부에 이제 주각이라고 하는, 뭐, 페티스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주각부에 앵커 볼트로 이렇게 앵커링을 해서, 그렇죠?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상태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입니다. 앵커 볼트가 이 경우에는 주각 상부에 위치하는 경우, 그렇죠? 위치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앵커 볼트는 적어도 4개의 수직 철근을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주각부에 해당되는,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주철근이에요. 그렇죠? 주철근. 이 주철근 적어도 4개 이상의 수직 철근을 기둥이니까 사각기둥이라 그러면 4개는 물론 들어가죠. 그러니까 4개 이상의 수직 철근은 해당되고요. 페데스탈의 주철근이 이거를 감싸는, 그렇죠? 감싸는 횡철근이 둘러싸야 하는데, 이때 횡철근은 기둥 상단이나 주각 상단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주각 상단이겠죠. 그러면 여기 주각 상단 여기라면 여기서 얼마 이내? 125mm 이내에 배치되어야 하고, 그렇죠? 횡철근은 그 이내에 배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배치되어야 하고, 적어도 2개 이상의 D13 철근이나 3개 이상의, 그렇죠? D10mm 철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요 밑에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요 철근이 13mm 같은 경우 직경의 철근은 2대 이상, 그 다음에 10mm 철근 같은 경우는 3대 이상을 이 안에서 배치시켜서 구속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 보실만 하고요. 다음은 압축 부재의 띠철근 상세에 대해 살펴보는데, 이거는 이제 띠철근 배근 사례입니다. 띠철근 배근 사례인데, 잠깐만요. 이거는 띠철근 배근 상세인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주근이 몇 대죠? 4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요. 4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스케일은 안 맞습니다. 지금 기둥 사이즈가 스케일이 맞지 않는다고 이거는 감안해 주시고요. 요때 좀 요게 SN이 기둥의 순간격이라고 할 때, 요게 기둥의 순간격, 그렇죠? 요 기둥 주철근의 순간격은 우리 그 철근의 기본사항에서, 그렇죠? 기둥의 주철근의 최소 순간격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철근 직경의, 그렇죠? 공칭 직경의 1.5배 이상, 그렇죠? 1.5 dB 이상, 그렇죠? 그 다음에 40mm 이상, 그렇죠? 그리고 최대 골재의 사이즈의 3분의 4 이상, 그렇죠? 배웠죠? 어쨌든 이 이상의 순간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순간격이 150mm 이하인 경우에는, 그쵸? 그쵸? 뭐 요거는 뭐 4대만 배근되니까 여기 철근이 없죠. 인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6대 배근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 순간격이, 그쵸? 15cm 이하니까 여기 뭐 별도의 띠철근은
그렇죠? 크로스 타일을 설치할 필요 없죠. 그리고 8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보통 이게 짝수죠. 그렇죠? 4, 6, 8, 10, 12, 14 짝수입니다. 왜냐하면 기둥을 설계할 때 보통 대칭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짝수가 나오는 겁니다. 보통 주철근은.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10대인 경우에는 주철근의 순간경은 150mm 이하인데 여기서부터 하나 걸러있는 철근이죠. 요 철근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 걸러있는 철근이 여기가 됐죠. 그쵸? 여기는 반드시 또 크로스 타일을 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감아 있는 거고요. 12대의 주철근이 있는 경우는 그쵸? 이 철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 걸러있는 이 철근은 크로스 타일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철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 걸러있는 요 주철근은 그렇죠? 크로스 타일로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대 요거 볼까요? 14대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크로스 타일을 여기 모서리 철근을 기준으로 하나 걸러 있는 여기 그렇죠? 이것도 이 철근을 기준으로 하나 걸러 있는 철근을 그렇죠? 크로스 타일로 해야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모서리 철근에서 하나 걸러 있는 그렇죠? 철근을 크로스 타일 그렇죠? 이 철근으로 배근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18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면 이 철근을 기준으로 하나 걸러 있는 철근은 이 철근이고, 그렇죠?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하나 걸러 있는 철근은 여기 철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봐도 이쪽 방향으로 세로로 하나 걸러 있는 철근은 여기니까 이것들이 크로스 타일로 엮여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격이 뭐죠? 1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무조건 다 감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주철근은 크로스 타일로 그렇죠? 다 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다 감아져 있죠. 여기도 그렇고 모든 주철근은 그렇죠? 크로스 타일로 다 감아져 있는 거죠. 그렇죠? 감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보통 모멘트 골조에 대해서 해당되는 기둥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러면 바깥쪽에 감아져 있는 철근 있죠. 바깥쪽에 감아져 있는 철근은 어떻게 하냐? 갈고리를 사실 90도 갈고리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모멘트 골조는 해당되는 기둥은 어떻게 한다? 매듭을 한 가닥으로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폐쇄형으로 그쵸 했죠. 근데 갈고리를 90도 표준 갈고리로 해도 그쵸? 기준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타일이라고 부르는 그 철근 있죠.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쪽은 90도, 한쪽은 135도 갈고리를 그쵸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한번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통 모멘트 골조에 해당되는 기둥은 그쵸 바깥쪽에 90도 표준 갈고리를 써도 그쵸 된다. 그쵸? 이에 비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중간 모멘트 골조 그쵸 그리고 뭐 특수 모멘트 골조 그쵸 그리고 삐로티 기둥 이런 기둥들은 어떻게 합니까? 90도 표준 갈고리를 쓰면 안 됩니다. 그죠? 바깥에 특히 바깥에 이렇게 감아져 있는 것들 있죠? 이거는 다 뭐죠? 135도 갈고리. 그죠? 135도 갈고리. 그죠? 135도로 강하게 꽉 그 갈고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도 표준 갈고리는 뭐 별로 이렇게 어려워 안 하세요. 쉬워요. 근데 135도 표준 갈고리를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135도. 그래서 중간 모멘트 골조나 특수 모멘트 골조나 또는 삐로티 기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배우겠지만 중간 모멘트 그 골조의 기둥은 130도 갈고리를 현장에서 이렇게 굽혀서 하기에는 힘들고요. 그렇죠? 이거 주철근하고 막 간섭이 생기고 그래서 어려워서 하고, 그래서 보통 미리 만들어서 그쵸? 주철근을 세우고 그 위로 해서 끼워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올려서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또 공장에서 아예 만듭니다. 그쵸? 통째로 선조립한다 그랬죠? 그 선조립을 해가지고 기둥하고 그래서 아예 위에서 이렇게 그쵸? 선조립을 해서 아예 세우죠. 통째로. 그렇죠? 통째를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좀 특별한 시공적으로 고려해야 될 특별한 고려한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보통 모멘트 골조는 그쵸? 여기 90도 표준 갈고리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번에는 상하, 그러니까 어떤 층의 기둥과 그 위에 있는 기둥이 단면이 이제 변하죠. 그렇죠? 기둥 단면이 다를 경우에 그렇죠?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느냐도 구조 설계 기준이 있는데요. 이게 업셋 굽힌 철근입니다. 업셋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밑에 기둥면과 위에 기둥면의 그 차이가 편심이 여기 보면 75mm 이하이면 미만이면 결국 업셋 굽힌 철근 이렇게 철근을 굽혀서 이렇게 밑에 있는 철근을 굽혀서 그렇죠? 이렇게 다시 평행하게 이렇게 해서 연결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편심이 한쪽면의 편심이 75mm를 이상 되면 그때는 그 업셋 굽힌 철근으로 굽혀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끊어서 그렇죠? 밑에 있는 기둥은 끊어서 정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울바라고 하는 연결 철문을 사용해서 윗 기둥을 이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또 정리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준상 읽어보면 일단은 업셋 굽힌 철근의 굽힌부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돼요. 기울기를 6분의 1, 1대 6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요 기울기 있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요거와 이렇게 삼각형이라 보면 여기 위로 이렇게 요런 기울기가 있잖아요. 이 기울기가 1대 6을 그렇죠? 초과하지 않게 완만하게 그렇죠? 완만하게 구부려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요 구부린 부분은 그렇죠? 구부린 부분은 보통 이렇게 펴지려고 하거나 이렇게 꺾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띠철근으로 보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띠철근으로 단단히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업생 굽힌 철근의 굽힌부를 벗어난 상하부 철근은 기둥 축선에 평행하여야 된다. 그래서 굽힌 이후에는 어떻게 평행하게 그렇죠? 평행하게 여기도 평행하죠. 그렇죠? 평행하게 이렇게 배치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셋 굽힌 철근의 굽힌부는 여기 보면 띠철근 들었죠? 나선 철근으로 지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 나선 철근들 안 쓰니까 띠철근을 어떤 지지를 시켜죠. 그런데 또 하나 지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닥 구조에 의해 수평 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바닥 구조에 의해 수평 지지가 된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부 기둥 같은 경우 그렇죠? 사면에 다 뭐가 있어요? 그 보가 있는 경우 이런 거는 지지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면 내부 기둥 같은 경우는 굽힌부에 띠철근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뭐 그리고 이제 계산상으로는 이때 수평 지지는 뭐 띠철근이나 또는 바닥 지지는 옵셋 굽힌 철근의 굽힌부에서 계산된 수평 분력의 1.5배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뭐 설계자가 챙기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평 지지로 띠철근이나 나선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이들 철근을 굽힘점으로부터 그렇죠? 얼마 이내 15cm 150mm 이내에 배치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굽힘점이라고 한다면 요 굽힘 150mm 이내의 띠철근을 배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배치돼야 되는 건데 보통 실무에서는 보통 뭐 하나만 설치돼도 뭐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력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 볼 때 그렇죠? 한 3대를 많이 지금 설치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5cm 이내에 3대를 이렇게 배치하고 그렇죠? 이런 디테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계속 알아보면 업셋 굽힌 철근은 거푸집 내에 그쵸? 거푸집 내에 배치하기 전에 굽혀 주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기둥 연결부에서 그쵸? 상하부 기둥면이 75m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쵸? 이때는 말씀드렸죠. 축방향 철근을 구부려서
없앤 굽힌 철근을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없앤 굽힌 철근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죠? 말씀드렸듯이 아이고 컴퓨터를 잘못 만졌네요. 예, 여기 같이 그 밑에 있는 철근을 그쵸? 갈고리 처리를 해서 그쵸? 상부로 연결되지 않는 철근은 90도 표준 갈고리를 해서 정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상부 철근, 상부로 연결되는 철근에 그쵸? 연결 철물을 설치하는 거죠. 그쵸? 일단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연결 철근, 그러니까 다블바라고 표현하죠. 여기 연결 철근 보이시죠? 여기 연결 철근을 없앨 때는 기둥의 축 방향 철근과 겹침 이음하여 사용하며, 그쵸? 겹침 이음은 그쵸? 기둥 철근 이음에 관한 특별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쵸?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둥 철근 이음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학습에서 철근의 이음 시간에 자세히 그쵸?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 그냥 잠깐 다시 한번 리뷰하는 개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수하중에 의해 철근이 기둥 철근이 압축력을 받는 경우에는 그쵸? 겹침 이음은 압축 철근 이음에 따라야 하며, 그쵸?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철근의 주철근이 계산상 압축 철근이면 압축 철근 이음을 하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라야 된다. 다른 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보존계수로 그쵸? 띠철근 압축 부재인 경우 겹침 이음 길이 전체에 따라서 띠철근의 유효 단면적이 각 방향 모두 0.0015HS 이상이면 그쵸? 겹침 이음 길이의 개수 0.83을 곱할 수 있다. 그래서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겹침 이음을. 그런데 30cm 이상은 해야 된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H는 그쵸? 유단면적은 부재의 H의 수직한 띠철근 가락의 전체 단면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쵸? 배웠었고 상세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나선철근의 압축 부재인 경우 나선철근으로도 둘러싸인 축방향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에는 0.75를 곱할 수 있다. 그쵸? 이 경우에도 겹침 이음 길이는 그쵸? 300mm 이상이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압축을 받으면 그쵸? 압축 이음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인장을 받는 경우가 있죠. 인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기둥의 주철근이 인장을 받는 경우인데 조금 인장을 받아. 예를 들어서 계수하중이 작용할 때 철근의 항복 강도의 50% 0.5 이하의 인장을 받을 경우에는 그렇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어느 한 단면에서 전체 철근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는 철근의 겹침 이음을 할 경우에는 불리한 조건에 B급 인장 이음을 하고, 그쵸? 인장철근 B급 인장철근, 그러니까 정착 길이의 1.3배죠. 1.3의 LD라고 표현하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한 단면에서 반수 이음 이하로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 그죠? 다시 정리하면 전체 철근의 2분의 1 이하로 겹침 이음 되고 그 다음에 그 겹침 이음이 어떻게 교대로, 그렇죠? 교대로 LD 이상 서로 엇갈려 있으면 A급 인장철근 이음을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번에는 전 계수하중이 작용할 때 철근에 많은 인장력이 작용하는 경우, 수치로 보면 철근이 0.5 FI보다 큰 인장력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B급 겹침 이음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밖에도 철근의 용접 이음 또는 기계적 이음은 그쵸? 이거는 압축 이음이든 인장 이음이든 상관없이 철근의 기준 항복 강도의 몇 퍼센트? 125% 이상 발휘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잘 쓰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기존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압축 철근 이음에 따른 단부 지압 이음은 그쵸? 이음이 서로 엇갈려 있거나
이음 위치에서 추가 철근이 배치되는 경우 압축을 받는 기둥 철근에 적용할 수 있다. 기둥 각 면에 배치된 연속 철근은 그 면에 배치된 수직 철근량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 FI의 25%를 곱한 값 이상으로 인하적을 한다. 요거는 잘 쓰지는 않는다고 그때 말씀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하여튼 요런 내용이 있죠. 그쵸? 그래서 기둥 철근이 압축을 응력을 받느냐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인장 응력을 받느냐, 그 인장 응력도 0.5 FI만큼 적게 받느냐 또는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이음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다르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결국 기둥의 주철근이 압축 응력을 받는지 인장 응력을 받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인장 응력을 받게 되면 그쵸? 그 0.5 FI를 넘는지 그 이하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구조 설계자만 아는 거죠. 그쵸? 구조 설계자만 아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 어느 정도의 그 모멘트 골조, 그러니까 기둥과 보로 이루어져 있는 골조에서 전단벽, 아까 말씀한 코어를 전단벽으로 보통 하잖아요. 전단벽의 병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잘 돼 있으면, 작보가 돼 있으면 내부 기둥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 기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내부 기둥이라고 하면 양쪽에 사방에 걷어가 연결된 내부 기둥이라고 하면 그 기둥의 입장에서 쳐다보면 그 하중에 대해서 그 양쪽 그 걷어가 이렇게 딱 잡고 있어요. 사방에서 이렇게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기둥의 입장에서 보면 휨 모멘트가 작게 걸립니다. 그죠? 작게 걸려요. 작게 걸려서 주로 거기에 주철근, 기둥에 배근되어 있는 주철근이 인장 응력이 잘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압축 응력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압축 철근 이음만 해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높고, 이에 비해서 외곽에 있는 기둥이다 보면 그 변에 있는 기둥이거나 모서리 있죠. 모서리에 있는 기둥은 변에 있는 기둥은 보통 일반적으로 변 방향의 양쪽에 이렇게 걷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쪽 방향에 걷어가 있고 한쪽 방향은 걷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둥은 어떻게 보면 휨 모멘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휨 모멘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모서리 기둥이나 변 쪽에 있는 기둥은 그쵸? 인장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역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또 보면 잠깐 살펴보면요, 역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라멘 구조라고 보겠습니다. 라멘 구조라고 이렇게 보면 그죠? 단면이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고정단이고 중력 하중이 등분파 하중이 걸린다고 치면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내부 걷어가 있다고 하죠. 내부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밴딩 연직 하중에 대해서 등분파 하중에 대해서 밴딩 모멘트 다이그램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단부 쪽에서는 이렇게 있고 내단부에서는 더 크게 작용하겠죠. 그렇죠? 내단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조금 작게 작용합니다. 위에부터.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밴딩 모멘트 다이그램이 이렇게 작용하고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작용을 하죠. 그러면 이 그 지붕층 보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렇게 해서 역학적으로 그쵸, 이렇게 작용하죠. 왜냐면 지붕층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안쪽에 그러니까 기둥이 상하부에 있는 경우죠. 상하부에 있는 경우에는 요것도 휨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할 거고, 여기도 이렇게 작용할 거고, 등분파 하중 회장부터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여기도 요거보단 작은 인접한 작용하고 그렇죠.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러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의 그럼 기둥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지붕층 기둥이죠. 지붕층 기둥은 지붕층에 해당하는 보에서의 이 모멘트, 담보의 모멘트와 이게 똑같이 됩니다. 역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되게 큰 휨 모멘트가 걸리는 거죠. 이에 반해서 상하에 뭐죠? 상하부에 기둥이 있는 이게 중간층에 요쪽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요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작용하는데 요 기둥하고 윗기둥은 결국 여기 담부에서 작용하는 그 보의 담부, 외담부에서 작용하는 부모멘트를 그쵸? 나눠 가져요. 그쵸? 나눠 갔습니다. 나눠 갔기 때문에 요게 상하부에 기둥이 있는 쪽의 입장에서 기둥은 유리합니다. 그쵸? 여기 부모멘트, 그래서 지붕에 해당되는 모멘트는 그대로 이 모멘트가 기둥에 전달이 되는데 위아래 기둥이 있는 경우에는 보에서 작용하는 요 부모멘트가 밑에 있는 기둥의 모멘트와 그 위에 있는 기둥의 모멘트가 나눠 갖습니다. 그죠? 그죠? 평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나눠 가지기 때문에 이런 기둥은 또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둥들은 대래 뭐죠? 휨 모멘트가 작게 걸리는 거죠. 그렇죠? 내부 기둥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내부 기둥은 어떻게 보면 여기 모멘트의 차이가 있죠. 여기와 요거에 그죠? 양쪽에 작용하는 보호의 담부 쪽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델타라 그러면 요거를 그죠? 나눠 갔습니다. 이렇게. 그죠? 요 델타가 요 차이만큼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내부에 있는 기둥도 사실 축하중은 많이 받지만 휨 모멘트는 그죠? 적게 받는 거죠. 그래서 보면 기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 칼럼이잖아요. 빈 칼럼인데 보통 압축력을 많이 받는데 경우에 따라서 휨 모멘트 때문에 기둥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철근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면 이런 지붕층 기둥이 여기 밑에 있는 하부에 그 밑에 있는 기둥보다 배근량이 많거나 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설계상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역학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하다. 기둥은 원래 그쵸? 하부 기둥이 축하중이 많으니까 상식적으로 커지고 철근량도 많아져야 될 상식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그쵸? 대래 위에 있는 기둥이 철근량이 더 많고 커. 그렇죠?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휨 모멘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휨 모멘트의 영향. 그래서 휨 모멘트의 영향을 축하중에 비해서 많이 받으면 그러면 철근의 주철근이 뭐죠? 인장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응력을 보면 보통 역학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 축하중이 n이라 그러면 축하중을 그죠? 기둥의 단면적으로 그죠? 나눈 값 거기다가 기둥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두 축의 휨 모멘트가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축에 대한 휨 모멘트를 mx라고 그러고 그렇죠? mx를 기둥의 z 방향에 이걸로 이렇게 나누면 휨 모멘트에 해당되는 그렇죠? 그 응력이 발생하는 거고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y 방향 그렇죠? y 방향에 대한 휨 모멘트에 대해서 y 방향에 해당되는 z 단면 계수로 이렇게 나누면 또 이게 조합이 돼서 응력이 발생을 하고 그 응력에 따라서 철근의 인장력이 발생하느냐 압축력이 발생하느냐가 결정이 되죠. 역학적으로. 그런데 축하중이 휨 모멘트에 비해서 그쵸? 많으면 포지션이 크면 그쵸? 철근은 압축력을 받게 되고 그에 반해서 축하중이 작은 에 비해서 휨 모멘트가 크게 되면 그쵸? 철근이 인장력이 그쵸? 발생하는 거죠. 그쵸? 역학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지만, 내부 기둥은 웬만하면 그 이음 장소에 따라 또 틀리겠죠. 이음 장소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음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음 장소에 따라서, 달리겠지만, 웬만하면, 그쵸? 일반적으로, 압축. 응력이 주로 많이 걸리고요. 외곽에 있는 기둥과 모서리에 있는 기둥은, 그쵸? 인장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걸 한번 또 상식선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보통 모멘트 골조의 기둥, 배근 상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외부에 있는 띠철근 기둥입니다. 그죠? 외부 띠철근. 그러니까 아까 외부에 있다는 것은 그죠? 변에 있거나 또는 모서리에 있는 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휨 모멘트가 어떻게 되죠? 많이 걸릴 수 있는 그죠? 그 철근이고요. 이제 기준에 의하면 아까도 설명을 했었죠 잠깐. 어쨌든 띠철근의 수직 간격은 주철근의 직경의 16배 이하, 그 다음에 띠철근의 직경의 48배 이하로 감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기둥 단면 치수의 최소 치수 이하로 감아줘야 된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뭐가 있죠? 아까도 이거 설명한 내용입니다. 기초판 또는 슬라브 윗면에 연결되는 압축 부재의 첫 번째 띠철근의 간격은 다른 띠철근 간격의 2분의 1 이하로 하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1층 기둥이고 2층 기둥이라고 하면 1층 기둥의 주철근을 띠철근으로 감는데 띠철근 간격이 계산상 S2라고 한다면 시작점을 뭐죠? 2분의 S2 반 시작하라는 거죠. 여기 봅니다. 그 다음에 지붕이나 슬라브나 지판, 기둥 전단머리에 배치된 그쵸? 최하단 수평철근 아래에 배치된 첫 번째 띠철근도 다른 띠철근 간격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된다. 요거는 제가 아까 그 무량판 구조, 무량판 플랫 슬라브나 플랫플레이트 슬라브의 경우 그쵸? 하부에 대한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 뭐죠? 여기 철근에 여기 표시가 됐나요? 여기 2분의 D 그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변에 있는 그라고 본다면 요렇게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직각 방향에 그죠? 수평철근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죠? 지나가면 여기서부터 요 밑으로 그쵸? 밑으로 시작을 하라는 거죠. 2분의 S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그쵸? 이게 감아주라는 거죠. 그쵸? 감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접합부, 기둥과 접합부 내에 기둥의 띠철근을 배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외부 띠철근 기둥이잖아요. 그 외부 띠철근 기둥은 사면에 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한 면에는 일단 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패널존 부분에 띠철근을 배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띠철근을 배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도 그래서 보와 기둥과 보의 그 패널존 부분에 보면 다 이렇게 띠철근이 배근되게끔 지금 표시가 돼 있죠.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좀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또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업셋 굽힌 철근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밑에 있는 기둥은 좀 크고요. 위에 있는 기둥은 좀 짧을 경우 아까 보면 굽혀서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부 철근은 하부 철근은 이렇게 하부 주철근이 이렇게 굽혀서 1대6 완만하게 그쵸? 완만하게 굽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요. 올라가는데 그 밑에 주철근과 위에 주철근이 같은 라인에 그쵸? 이어져서 가는 부분은 여기 이음 길이 그쵸? 이음 길이에 해당되는 것만큼 이음 길이는 이게 압축이면 압축 철근의 이음을 하면 되고 그쵸? 인장 철근이면 인장 철근의 이음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 해당되는 그쵸? 해가지고 이렇게 이음을 해서 계속 연장을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밑에는 철근이 배근이 많은데 위에는 배근이 없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와서 그냥 끊어지면 되는 거죠. 끊어지면 되는데 이게 이제 보라인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인장철근 해당되는
철근 주철근에 인장철근 정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인장철근 정착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압축이면 압축 철근 정착 길이를 확보하면 되고 인장이면 인장 철근 정착 길이를 확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시 읽어보면 기둥 연결부에서 단면 치수가 변하는 경우 그렇죠? 얼마 75mm 그렇죠? 75mm를 한 개로 그렇죠? 그 업셋이 작을 경우에는 그렇죠? 업셋 굽힌 배근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때 굽힌 경사는 6분의 1 이하로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굽힌 부에서는 그렇죠? 구속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수평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3면에만 예를 들어서 있기 때문에 또는 2면에만 걷어가 있기 때문에 띠철근으로서 그렇죠? 저기죠? 굽힌 부를 그렇죠? 구속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굽힌부라면 업셋돼 있잖아요. 굽힌부라면 굽힌부로부터 그렇죠? 하부 15cm 이내에 띠철근을 배치해야 된다. 그렇죠? 이때 수평 지지는 업셋 구피철근의 굽힌부에서 계산된 수평 불력의 1.5배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수평 지지로 띠철근이나 나선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들 철근을 어떻게 했나 굽힘점으로부터 150mm 이내에 배치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도 보면 이게 이제 기초 하단이 이 기초 철근이 인장철근 이음을 해야 되려고 그러면 인장철근 이음을 해야 돼. 정착을 인장철근 정착이 필요하면 인장철근 정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압축철근 정착이 필요하면 압축철근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는 그림상 갈고리가 있는 거 보니까 인장철근 정착과 같은 그림을 그렸네요. 근데 이제 압축철근 정착을 하게 되면 갈고리 부분은 그쵸 유효하지 않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쵸 유효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제가 말한 정착은 압축철근 정착이 더 인장철근 정착보다 어떻게 한다? 길어질 수도 있다. 그쵸? 그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주철근이 인장력이 발생하느냐 압축력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정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울바를 이렇게 뽑아 놓고요. 그쵸? 다울바를 뽑아 놓고 여기서 이음을 해서 보통 철근들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음은 최소화 되도록 안 할수록 좋은 거죠. 그쵸? 로스가 안 생기죠. 그래서 이음은 로스가 안 생기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철근의 이음은 보통 어디서 하는 거를 권장한다 그랬죠? 이것도 이음 시간에 배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라고 한다면 그쵸? 보통 4분의 H 그쵸? 4분의 H 구간을 대지한 그쵸? 여기가 4분의 H면 여기가 4분의 H면 4분의 H를 빌리면 나머지 중간부 그쵸? 요거 2분의 H 구간에서 배근을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쵸? 권장사항이고 그 이유는 또 외곽 띠철근 기둥은 휘 모멘트가 일단은 세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쵸 철근의 인장력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지만 또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기둥이잖아요. 기둥에 이렇게 보면 기둥의 휘 모멘트가 어떻게 보면 중력 하중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단부가 휘 모멘트가 크게 나오고 그렇죠? 중앙부로 갈수록 좀 작게 나오는데 그러면 중앙부에서 여기서 이음을 하면 그렇죠? 휘 모멘트가 작은 쪽에서 이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휘 모멘트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에서 이음을 하게 되면 압축 철근 이음이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곽 기둥도 중앙부에서 이음을 하게 되면 그렇죠? 압축 철근 이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구부림이 철근 구부림이 그러니까 업셋이 75mm 이상일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나울바 연결 철문을 사용해서 이음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러고요. 그다음 다른 건 있죠? 그 다음에 지붕은 아시겠지만 최상층 기둥의 주근은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다? 갈고리 처리. 그쵸? 90도 갈고리 처리해서 마감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마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이슈가 되는 거는 어떤 분은 갈고리 처리를 안 하고 주철근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딱 끝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이거는 안 되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것도. 그래서 구조 설계자한테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되는 경우도 많죠. 어떻게 보면, 기둥은 어떻게 보면 이 외곽에, 기둥이 어떻게 보면, 주가 되지만, 이 보에, 걷어에 어떻게 보면 정착이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쵸? 정착이 되잖아요? 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보충이 충분히 커서, 보 안쪽으로 정착되는 기둥의 주철근이, 그쵸? 해당되는 압축 철근의 정착이라든지 인장 철근의 정착을 만족을 하면, 그쵸? 해당되는 걸 만족을 하면 어떻게 보면 갈고리를 굳이 안 해도, 그쵸? 안 해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아무래도 외곽에 있는 띠철근은, 그쵸? 외곽에 있는 띠철근은 아까 말씀드렸지 휨 모멘트가 좀 크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말씀드렸지 단부의 휨 모멘트가 크고 이것들이 또 바로 이렇게 쫙 작용하기 때문에, 그죠? 갈고리 하는 게 일단은 좋겠죠. 그죠? 좋은데 그것도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계산해봐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확대해 본 거예요. 확대해 본 거고. 그래서 이음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음도 중앙부에서, 그죠? 중앙부에서 이음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그 외부 띠철근 기둥이다 보니까 바닥판이 이제 구성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여기 슬라브 철근에 기준이 나왔죠. 슬라브 하부근에서, 그쵸? 첫 번째 띠철근을, 그쵸? 아까 75mm였나요? 해당되는, 시작돼 가지고 설정을 해서 패널 중 부분에 감아줘야 된다는 거고요. 첫 번째 띠철근을. 이것도 설명을 했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다울바를 이렇게 뽑고, 그쵸? 뽑고 여기서 이음 길이를 해서 이렇게 나가는 타입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그죠? 요거는, 이거는 저기, 업셋이 요 차이가 75mm 이상이다 보니까, 그쵸? 위에 철근을, 주철근을 와서 여기서 갈고리 쳐서 끝내고, 그쵸? 끝내서 다시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둥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단절되는, 연속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쵸? 표준 갈고리 처리해서, 그쵸? 정착,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만큼 피복 두께 관련돼서 그래서 하는 게 좋고요. 노트를 읽어보면 기둥 두께가 철근 주근의 정착길 이상 확보되면 표준 갈고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압축 철근 정착이면 또 표준 갈고리 필요 없고요. 그쵸? 그리고 또 표준 갈고리가 없는 인장 철근의 정착 길이를 사용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은 그 정착 시간에, 그쵸? 그 다음에 철근의 정착, 그 다음에 철근의 이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부 띠철근 기둥 뭐가 달라졌을까요? 다른 거는 다 대동소이하고요. 다동소이하고,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내부 띠철근 기둥은 아무래도, 그죠? 휨 모멘트가 덜 받죠. 덜 작게 작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신 축방 영역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축방 영역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 패널존, 그죠? 기둥과 걷어의 접합부, 그 부분이 내면이 다 보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다? 그 부분에 띠철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보 또는 브래킷이 기둥의 내면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보 또는 브래킷의 최하단 수평철근 아래에서 175mm 이내에서 철근 배치를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딱 배근하다가요, 여기 있죠? 슬라브 하단, 여기 주철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75mm 이내까지 딱 배근하고, 요 패널 존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75, 그쵸? 75mm 이내에서 하고, 요 안에는, 그쵸? 배근하지 않아도 된다. 그쵸?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쵸?
근데 아까 외부 띠철근은 패널즈 부분에서 띠철근을 배근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죠? 그러면 중간 모멘트 골조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죠. 좀 했지만 중간 모멘트 골조는 엔지니어의 설계자에 따라 보는 시각이 약간 틀립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일단은 제가 제 생각으로는 중간 모멘트 골조도 이 패널존 부분에 내부 띠철근 기둥인 경우에는 그죠? 슬라브 구속이 되어 있는 경우는 배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근데 특수 모멘트 골조는요 배근해야 됩니다. 삐루티 기둥은요 패널존에 띠철근을 배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모멘트 골조와 중간 모멘트 골조는 그렇죠? 내부 기둥의 경우에는 그 패널존 부분에 띠철근을 배근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특수 모멘트 골조나 삐루티 기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에서 배우는 외부 띠철근 기둥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 것만 잘 챙겨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 내부 기둥도 말씀드렸지만 주의할 거 있어요. 보폭이 기둥폭에 그렇죠? 2분의 1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속이라고 보는데 근데 내부 기둥인데 내부 기둥은 무진히 커. 근데 보폭은 작아. 그래서 보폭이 기둥폭의 2분의 1 이하야. 그럼 이 안에 감아야 된다? 감아야 된다. 그렇죠? 띠철근을 감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조하시는 분들도 헷갈리는 부분, 그쵸?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중간 모멘트 골조의 그 패널존 부분은 어느 분들은 또 그쵸? 감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거기 그쵸? 그리고서 보면 그런데 또 하나 그 업셋 있죠? 업셋을 할 경우 업셋 굽힌 철근의 굽힌부는 그쵸?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바닥 구조에 의해서 수평 지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면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보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굽힘 시작 부분에서 아까 있었잖아요. 띠철근 배근 안 해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고요. 냉정히 살펴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엔지니어에 따라서 그렇죠? 엔지니어의 판단을 해서 기준은 그렇지만 그렇죠? 엔지니어 설계자에 따라서 배근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알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알고 안 하는 거랑 그렇죠? 모르고 안 하는 거 그렇죠? 몰라서 하는 경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이 맞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내부 띠철근 기둥도 상세를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림상에서도 이제 이음 길이를 저희가 최대한 어떻게 한다? 중앙부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서 철근을 이렇게 뽑을 때, 그쵸? 이어져서 뽑을 때도 요 이음 길이를 감안해서, 그렇죠? 감안하고 요거 4분의 h가 되든, 요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여기 4분의 h가 되든, 뭐 어떤 분은 6분의 h라고 그죠? 볼 수도 있고요. 그 중간에 5분의 h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 구간 어떻게 보면 소성인지 구간이라고 표현되는 그 구간을 벗어나서 이음을 해야지 유리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또 중간 모멘트 골조에서도 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이음을 할 건지 그렇죠? 이거를 잘 또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내부 띠철근 기둥도 확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부 철근도 그렇죠? 여기는 뭐 갈고리 그렇죠? 흉 모멘트가 크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보춤이 커서 주철근이 압축 응용만 받으면 그렇죠? 그냥 꽂고 끝날 수도 있죠. 그렇죠? 갈고리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안 해도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는 겁니다. 높다는 거. 이 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렇게 단정져서 뭐 그렇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기둥이 사면에 보루가 지지된 경우에는 그렇죠? 보통 여기 하단부부터 그렇죠? 여기 75mm 또는 뭐 아까 요 S의 2분의 S 뭐 작은 값 해가지고 여기부터는 배근을 시작하되 여기는 배근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여기는 배근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을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죠? 또 주철근이 이제 이음 방법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서 색깔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색깔로 안 채워진 부분, 그냥 원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색깔이 채워지는 거는 하부층의 주철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그란 거는 그 해당 층의 주철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부철근의 주철근을 그 해당 층의 철근하고 이음할 때 방법인데요. 보면 보통 요거를 이제 명칭을 동시명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A형 보면 아래층에 있는 주철근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해당 층의 철근을 거기서 이음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죠? 이거는 옆에다가 넣은 거죠. 그죠? 인접형. 그죠? 나란히. 이렇게 나란히 놨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란히 놓을 수 없는 거. 어떤 거죠? 135도 갈고리가 있는 거. 요거. 135도 보조 크로스타이가 있는 부분이죠. 요건 나란히 놓을 수가 없죠. 90도는 돼요. 그렇죠? 90도는 됩니다. 90도는 돼요. 근데 135도는 그렇죠? 나란히 옆에 놓을 수가 없어요. 안쪽으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만 하는 겁니다. 130도 갈고리가 어렵다 어쩐다 얘기하시는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35도 갈고리가 있는 부분은 동시명이라고 부르는 A형 타입을 쓰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란히 옆에 인접해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사각기둥의 경우, 장방향 기둥의 경우 기둥 주철근의 이음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A형으로 반수이음, 그죠? 반수이음을 해야 되죠. 보통. 그리고 철근의 그 한 폭에 기둥에 한 폭에 들어갈 수 있는 철근의 수도 산정을 할 때, 그렇죠? 보와 마찬가지로 반수이음을 기준으로 엔지니어가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주로 반수이음. 그래서 그 기둥 철근의 피복 두께 40mm, 그렇죠? 그다음에 띠철근의 직경, 그렇죠? 빼고 거기다가 직경, 어떤 철근의 직경들을 배치를 하죠. 그런데 거기 순간격 있잖아요, 그렇죠? 순간격, 그렇죠? 순간격 아까 몇이죠? 40mm 이상, 1.5 dB 이상, 그 다음에 골재 최대 치수의 3분의 4 이상, 그렇죠? 그 이상을 지키면서 반수이음을 할 경우 그 순간격이 만족하도록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130도 갈고리일 때는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인접형을 쓰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인접형을 쓰고, 어떤 거는 그렇죠? 동심형을 쓰고 조합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조합형은 구조 기술자의 승인에 의해서 적용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135도 갈고리는 인접형을 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심형을 적용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형 기둥은 나선철근 잘 안 쓰는 거니까 제외하고 이거는 설명 안 하고요. 일단 띠철근, 그렇죠? 일반 원형 배치 주군의 띠철근 단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띠철근을 그냥 감는데 어떻게 했죠? 여기 보면 150mm 이상 겹침 이음을 확보한 후, 그렇죠? 90도 갈고리에서 주군에 걸치는 거죠, 그렇죠? 150mm 이상 겹침을 해서 갈고리 처리를 해서 주군에 이렇게 정착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크로스타이 있죠, 크로스타이들 넣죠. 크로스타이는 항상 어떻게 한다? 어디다가 정착을 한다? 주군에 붙여야 됩니다. 크로스타이를 바깥쪽에 있는 띠철근에 걸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동시명은 반수임을 대상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인접형이나 조합형은 책임 기조 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서, 그쵸? 적용을 하시면 되고. 근데 뭐 왜 그렇죠? 인접형을 쓸 경우에 혹시나, 그쵸? 순간격이 안 나올까봐 그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래서 콘크리트 하설이 혹시나 안 될 수 있을까봐, 그쵸? 이렇게 승인을 받으라고 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선철근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나선철근도 아까 뭐죠? 그 설계 기준 한복 강도 40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는 겹침이음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30메가파스칼을 쓰면 겹침이음을 할 수 있어요. 감다가 겹쳐서 그럴 경우에는 그렇죠? 기준에 나오는 그렇죠? 48dB 공칭 지름의 48배 또는 40cm 이상 그리고 뭐 그렇죠? 이런 식의 겹침이음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나선철근은 거의 실무에서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좀 빠진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빠진 내용이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뭐 대충 얘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좀 모자란 얘기들은 뭐 잡상세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덧살 붙임 뭐 이런 얘기들은 그리고 뭐 교차부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한번 시간 있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